비슷한 조직에 있지만 항상 대한의사협회하고 싸워왔거든요. 저는 이제 빨리 우리나라는 원격 의료 디지털이 돼야 된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계속 피력을 했었고요. 지금 이게 현재 그 우리나라의 이제 각 지역별 의대 현황하고 이제 의사 수고요. 이제 서울이 아무래도 뭐 제일 많죠. 그러니까 그만큼 인구도 많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의사들이 지방을 나와도 서울로 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서울대병원에 이제 그 회계학과 의사로서 저희 전공의들이 있는데, 그 전공의들 출신들이 전남대 뭐 2명 뭐 이렇게 있거든요. 서울대 꼭 출신이 아니라 다 있는데, 이 친구들 왜 너 서울에 왔냐, 뭐 서울대병원 왜 왔냐 그랬더니 집이 서울이에요. 전남대학교로 유학 간 거죠. 왜냐면 지금은 전국에 있는 대학들이 의대를 다 가고 그 다음에 서울공대를 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대 의대,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요. 서울에서 유학을 갑니다. 강남에서. 부산대, 전남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당연히 거기서 의과대학 하고 나면 6년 마치고 나면 서울에서 인턴하고 서울에서 레지던트하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본인들 입장에서. 자기는 자기 집으로 온 거예요, 다시. 네, 그렇기 때문에 저게 저렇게 지방에다가 의대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게 지방에 남느냐?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뭐 거주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의사도 당연히 뭐 부산, 대구, 전북, 광주, 서울보다 낫지만 그래도 높은 지역에 속하고, 결국은 이제 도로 내려가면 결국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도 보면 이 경북도 뭐 안동 뭐 이런 대도시에 다 또 있어요. 그러니까 봉화 뭐 이런 시골에는 거의 안 가죠. 근데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거기 가면 망합니다. 환자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소아과가 왜 지방이 없느냐. 제 여동생, 사촌 여동생이 이제 의정부에서 개원을 하고 있는데, 한동안은 옛날엔 잘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가 안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환자를 누굴 보냐면 그 학부모들을 본답니다. 옛날에 그분들의 고혈압, 당뇨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이가 없으니까. 그럼 뭐 소아과가 소아만 보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환자가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공급이, 소아과 의사가 없어가지고 소아 환자가 없는 게 아니라 소아과 의사는 이미 계속 매년 만들어지고 있는데 소아 환자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 산부인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역에 산부인과가 없는 게 지역의 시골에 애가 안 나오는데, 어쩌다 한번 애가 나오는데 거기 산부인과 의사가 가라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은 완전히 망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완전히 돈을 다 대줘서 그 사람 월급을 다 주고 이 사람은 한 달에 한 분만을 한 2-3명만 받아도 그냥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순서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많이 사람을 뽑아서 많이 만들어 놓으면 낙수 효과에 의해서 간다. 불가능하죠. 가면 무조건 망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가야 되죠. 그리고 지방에, 그러면 어쩌다가 그러면 지방에 가면 밀려 내려간 사람은 결국 그만큼 퀄리티가 안 좋은 사람이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다 그러면 시골에 있는 분들은 지역의 나쁜 의료를 받으라. 여전히 그런 얘기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우리나라는 의료 전달 체계가 망가져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유럽, 특히 이제 영국 이런 나라는 1차 의료기관에 가서 자기가 중병이 돼서 다음 의료기관으로 의뢰해주기 전까지는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2차에서도 암이 걸렸다 그러면 이제 3차로 해당하는 의사가 연결을 해줘야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어도 MRI를 찍어도 뭐 중요하지 않으면 6개월, 1년 뒤에 찍어야 되고요. 그 대신 사립병원에 가면 보험이 안 되지만 바로 해주죠, 다음날. 그러니까 영국이 굉장히 좋은 NHS라고 해서 정부가 하는 좋은 제도라고 우리나라가 끊임없이 그거를 벤치마킹을 하라고 다니고 있는데, 실제로는 현상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의사들이 인도, 파키스탄 출신들의 의사들이 공립병원에 있고요. 사립병원에 다 이제 영국 사람들은 사립병원에 있는 그런 현상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립병원에 가면 대기도 길고 내가 원하는 진료를 받기도 어렵고 좋은 고급 진료가 돈 있으면 사립 가면 되고. 근데 우리나라는 전 국민
개보험이고 사립병원이든 공립병원이든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시민단체는 늘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가 안 돼 있다 그러지만 사실 우리나라만큼 사립병원이 다 공공에 묶여 있는 데는 없어요. 왜냐하면 보험 수가가 똑같고 의무거든요. 보험 수가를 요양급여를 그러니까 건보공단하고 계약하지 않는 병의원을 못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 나는 그러니까 유일하게 저런 거 가능합니다. 미용, 성형 이런 거는 이제 가능하지만 나머지 내가 뭐 감기 환자를 본다든지 뭐 고혈압을 본다든지 산부인과 뭐 한다든지 그럼 무조건 그 건보공단을 계약하도록 돼 있고 그럼 그 수가와 거기에 또 모니터링을 다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모든 사립 의원이든 사립 대학병원이든 다 공공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현 상황은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면 서울대병원도 갈 수 있고 내가 원하면 삼성도 갈 수 있고 아니면 동네 병원 갈 수 있고 결국 이제 거기 가면 좀 기다려야 되고 동네 병원 바로 갈 수 있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막겠다는 게 이제 정부의 생각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왜 그럼 그게 가능했느냐? 어떻게 상급 병원에 아무나 때나 가면 갈 수 있느냐 하면 공급이 과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럼 이 의료 전달 체계를 유지했어야 되냐면 의료 공급은 항상 모자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자라면 1차에서 걸러줘야 되고 2차에서 걸러줘야 되고 안 그러면 3차에 가면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냐면 무한 경쟁을 시켰던 나라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끼리도 경쟁하고 2차 병원하고도 경쟁하고 왜냐하면 환자가 아무 데나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무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대병원 2,000베드, 아산병원 3,000베드, 세브란스도 2,500베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베드 수가 굉장히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 그 다음에 중국, 대만 이 정도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베드 수를 늘려놓으면 그게 오히려 더 역효과예요. 환자를 그만큼 끌어모으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1차, 2차, 3차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이 늘려놓으면 굉장히 많은 의료 공급을 싸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MRI 같은 경우는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새벽 2시에 환자를 내려서 찍습니다. 거의 24시간 돌리는 거 똑같아요. 병실에 있는 환자는 밀려가지고 새벽에 내려와서 MRI를 찍고 올라가요. 그만큼 돈을 뺄 수 있는 구조죠. 그러니까 한 장비를 가지고 충분히 돌리니까 저수가에서 수익이 남고 이거는 그러니까 2차 병원에서 불가능한 겁니다. 2차 병원 환자가 안 가니까요. 숨을 그렇게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중고 갖다 놓고 쓰는 거고 아산병원은 신품 갖다 놓고도 돈을 다 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3차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더 좋은 장비,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의사.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그럼 국민들한테 나빴느냐는 거죠. 3차 병원이 점점 커지면서 비대해지면서 공급을 더 고급 공급을 더 저렴한 수가에 했으면 그게 나쁘냐는 거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우리나라는 무한 경쟁을 시켜서 퀄리티가 전 세계의 탑으로 올라간 나라예요. 다른 나라는 경쟁을 안 시키거든요. 의료가 약간 사회적 제도는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3차 병원은 조금 놀아도 돼요. 덜 바빠요. 그만큼 왜냐하면 올라오는데 덜 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3차 병원이 제일 바쁘고 2차 병원은 많이 베드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병원들은 뭐 200베드 정도 만들어 놓으면 한 7, 80%가 비어져 있었어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환자들이 안 가니까 아주 전문 병원들 뭐 우리들이라든지 마케팅 잘하는 이런 병원들 뭐 이런 데는 이제 전문 병원 가지만 그냥 준종합병원, 일반 종합병원 이런 데는 사람들이 그냥 잘 안 가죠. 굳이. 가까운 의원을 가거나 아니면 3차 병원 직접 가거나 이렇게 됐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막겠다는 게 이제 지금의 그 정부인데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경쟁을 없애면 결국은 오히려 더 질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00명 증원 때문에 의정 사태가 나고 레전트가 나가니까 3차 병원들이 환자를 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당직하는 의사는 아닙니다. 다행히. 그런데 당직하는 의사들은 그러니까 원래 레전트 당직했죠. 그거를 지금 다 교수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젊을 때야 그 레전트 근무 시간 88시간이거든요. 주 88시간. 그런데 그거를 교수가 이제 떠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레지던트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보통은 이제 주 40에서 50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 주 80시간을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의사들이. 그러면 현실적으로 내 나이가 40, 50 뭐 돼가지고 주 80시간은 불가능하거든요. 뭐 한 달, 두 달은 할 수 있죠. 그럼 지금처럼 뭐 1년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당직을 쓰다가 환자를 안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화를 아예 안 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환자들 뭐 3개월마다 오는 환자, 6개월마다 오는 환자는 보지만 내가 이제 처음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는 안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3차 병원 다 적자를 이제 보기 시작했고, 근데 그럼 환자들은 큰일 났느냐? 그러면 3차 병원까지 지금 엄청나게 환자를 받고 있었다가 그 사람들이 못 가니까 환자들이 엄청 처음에 불만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2차 병원을 갔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 작은 어머니, 외숙모죠. 외숙모만 하더라도 대장암 초기에 발견이 됐습니다. 검진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연락해가지고 이제 서울에 오려고 했는데 수술 안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안 되니까 지금은 2차 병원 가실 수밖에 없다. 송도병원. 정말 수술만 잘하는, 대장암만 잘하는 그 병원 가서 잘 받으셨어요. 수술 잘 받고 완치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2차 병원도 실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수준도 높고 하지만 환자들이 안 간 것뿐이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2차 병원이 왕왕 잘 돼가지고 오히려 그러니까 실제로 환자들은 불만이 있지만 의료 대란이 안 생긴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의료 공급의 과잉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그래서 의료 공급의 과잉이 과연 나쁘냐는 거죠. 이 정도로 저수가로 의료 공급을 과잉을 시켰으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서스테이너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전 세계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어떤 국민의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우리를 쥐어짜고 하지만 경쟁시키고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저수가로 의료를 누구나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고급이면 저는 굉장히 잘 돼 있었던 거고요. 이런 방향으로 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이 없는 방향, 영국식 방향, 그 공공 강화, 공공하면 지역에 다 그냥 일 안 해요. 경쟁 안 시키면 누가 일을 합니까? 안 하죠.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제일 핵심 중에 하나는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 의사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핸드폰만 꺼내면 전국에 어디 있는 의사도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응급 체계는 별도이지만 만성 의료 체계에서 굳이 지역에 모든 의사를 배치한다는 건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고령화되고 이렇게 되면서 제일 많이 소비가 되는 거는 만성 질환입니다. 암도 만성 질환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뇌졸중이나 급성 뇌졸중은 그 응급 상황이지만 이 뇌경색으로 가는 그 콜레스테롤, 고혈압, 당뇨 이런 게 조절이 안 돼서 결국은 뇌경색도 생기고요. 심근경색도 생기거든요. 결국 만성 질환을 초기에 굉장히 미리 예방적으로 치료를 해주면 이게 진행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의료 수요를 많이 낮출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고요. 그래서 지금 미래의료라는 거는 제가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요. 4P라는 건 벌써 10여 년 전부터 미국에서부터 만들어졌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의사들이 강의를 할 때 저 강의를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강의만 했지 실천을 아무도 안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프리딕션이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프리벤션이 예방이죠. 퍼스널라이즈는 개인이죠. 그 다음에 파티시페이토리가 뭐냐면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4P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저 파티시페이토리라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그 예방이라 그러면 보건학적인 측면에서만 보건소 중심으로만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주로 캠페인밖에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채소 많이 먹기 운동, 운동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료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어떤 그러니까 식이 조절, 그 다음에 생활 습관 교정, 담배 끊기, 이런 식의 이제 일종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캠페인, 나한테 맞춰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면 어떤 분들은 평생 담배 펴도 장수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폐암 걸려서 일찍 돌아가시고, 심지어 담배 안 펴도 폐암 걸린 분이 있고. 사실은 어떤 병에 대한 리스크는 개개인마다 굉장히 달라요. 어떤 집은 가족력이 있어서 유방암이나 이런 가족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데
이게 캠페인성으로 접근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거 다 알지 뭐 다 아는데 뭐 해보니까 나는 어렵더라 나는 못 지키겠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의사가 참여를 해야 된다 생각해요. 예방도.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의사가 우리나라는 참여하지 않는 문화입니다. 저는 이제 당뇨가 생기진 않았지만 당뇨약을 먹습니다. 그 이유는 당뇨의 전 단계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서울대병원은 이제 45세 정도가 되면 교수들한테 이제 일종의 강남검진센터에서 뭐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뭐 패키지라든지 뭐 디스카운트라든지 이런 혜택들을 주는데요. 저는 그래서 지금 한 10여 년째 저희 병원에서 이제 검진을 매년 하고 있는데 제 주변에 다른 교수님들은 물어봤어요. 점심시간 때 뭐 검진하시냐고 했더니 상당수가 안 해요. 한 절반이 의대 교수가. 그래서 왜 안 하세요? 물어봤더니 아이고 뭐 나올까봐 무서워서 이런 얘기하는. 그러니까 의사조차도 본인의 예방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환자의 예방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중병이 돼서 병이 돼서 오면 그것만 맨날 치료를 하시고 심지어 의대생 강의도 항상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강의에 예방에 대한 치료에 대한 강의를 하지 않고 그냥 그 환자가 오면 어떤 걸 해야 되고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얘기만 하죠. 그래서 저는 누가 나서야 되냐면 의사도 나서야 되고 소비자도 나서야 됩니다. 근데 소비자가 내 정보를 내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내가 지금 단계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있고 위험도가 있고 검진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유전체,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나의 정보를 이제 다 만들어줘요. 검진센터 가면 사실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고요. 그게 매년 쌓이고 나서 한 10년 정도 쌓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제가 그걸 다 보면서 그 다음에 검진을 뭐 해야 될지를 제가 결정하고 저는 예방적으로도 약을 여러 개를 쓰고 있습니다. 질병의 초기에서 그냥 써버리는 거죠. 그러면 질병이 진행이 막아져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그래서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모든 데이터가 지금은 다 디지털로 돼 있어요. 병원, 보건소, 내 정보 다 우리가 있거든요. 흩어져 있고요. 근데 정작 나만 모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아야지만 나를 예방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가장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 환자들도 이제 종이로 가지고 옵니다. 이제 아산병원이나 뭐 이런 데서도 제가 이제 특이한 병을 보다 보니까 200페이지 이렇게 가지고 와요. 그러면 제가 그거 어떻게 다 봅니까? 디지털로 돼 있지도 않은데. 결국은 대충 그냥 서머라이즈 된 거 앞에 것만 보고 그냥 그거는 가져가세요. 그리고 끝나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모든 사람이 모르고 지금까지 본인은 혈액검사부터 시작해서 온갖 검사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서머리한 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인공지능들이나 요즘에 챗GPT나 이런 데 데이터 넣어주잖아요. 엄청 잘 분석해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데이터를 내가 지난 10년 걸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의사가 찾아내지 못한 것도 얘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의사는 그걸 다 보지도 않고 그냥 환자가 해주고 다른 병원에서 이렇게 앞에 한 두세 장 요약한 것만 보고 그냥 끝나는 거니까요.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실제로 이제 미국은 일찌감치 시작했어요. 오바마 때 2010년에 뭘 했냐면 블루버튼 이니셔티브라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병원의 정보는 내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한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이제 중앙 집권적인 그건 아니고 우리는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이 다 데이터를 갖고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각 개별 보험회사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정보가 모이는 게 없어서 결국 환자한테 주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다. 그 다음에 환자가 다시 만약에 어떤 정보를 도네이션하고 싶으면 도네이션이 맞겠다. 그래서 이게 시작했고, 그래서 볼티모어의 존스 홉킨스, LS 시더나 사이나 이런 식으로 저때 당시 이제 지금은 거의 모든 병원들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애플에 이제 건강이라는 앱이 있거든요. 그럼 이 건강 앱에다가 이걸 다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평상시에 내 생활 습관도 이 안에 들어가고요. 내가 혈압 잰 것도 이 안에 들어가고, 내가 뭐 따로 뭐 하여튼 측정한 것도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병원의 정보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나의 모든 정보를, 헬스 정보를 내가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이거는 이제 서울대병원 앱이고요. 이제 제 겁니다. 저도 서울대병원에 검진을 많이 하고 환자니까요. 저는 제 스스로 저한테도 약 처방 제가 검사하고 다 하니까 제 건강관리 제가 하거든요. 여기 혈액 검사도 쭉 나와 있죠. 뭐 칼슘, 뭐 혈당,
혈당 보니까 108입니다. 108은 옛날에는 그러니까 원래 이제 100이 넘어가면 당뇨는 아니지만 120이 넘어가면 당뇨고요. 108 공복 혈당 108이면 이제 당뇨의 전 단계입니다. 100만 넘어가면 당뇨의 전 단계고요. 근데 이 검사 결과를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눈으로 볼 수 있는데 다운로드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AI에 넣을 수는 없어요. 챗GPT에 이걸 넣으려면 일일이 하나하나를 수기로 챗GPT에 넣어줘야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 10년간 데이터를 제가 넣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도 AI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미래보건의료 포럼이라는 거를 그 2015년도에 그 우리 보건복지부가 해서 제가 그 분과위원장을 하면서 제가 주장한 겁니다. 환자의 개인정보는 환자 스스로 검색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마이데이터라고 금융마이데이터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전국에 어디 있는 휴먼 계좌라도 휴먼 보험이라도 지금은 다 찾아줍니다. 나도 모르는 것까지도. 근데 의료는 그게 안 돼 있어요. 내가 뻔히 다니는 데는 내가 기억나지만 옛날에 어디 갔는지 어디 검사했는지 뭐 기억도 못하고 당연히 갔는지도 기억 못하는데 거기 있는 검사 결과를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못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나라는 중앙 시스템이거든요. 건보공단이 전국에 있는 모든 병원에 다 그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어느 병원에 언제 갔는지를 건보공단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주면 되는데 대부분 의사협회가 반대했어요. 대한의사협회와 이런 데서 반대를 했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갑이 됩니다. 갑을이 바뀌어요. 의료 정보를 내가 다 갖고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나는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어느 특정 병원에 계속 다니고 있으면 다른 병원에 가는 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 자료를 다 빼다가 이쪽에 보낼 방법이 없어요. 디지털로. 그러니까 종이로 이렇게 많이 쌓아가 봐야 이쪽 병원에는 거의 자료가 남지 않고 내 자료는 여전히 이쪽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옮기기가 너무 어려운 지금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병원을 다니다 보면 암 환자 같으면 여기서 진단받으면 저쪽에 가서 또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고, 실제로 여기 치료가 맞는지 저쪽에 가면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2차, 세컨드 오피니언, 서드 오피니언을 물어 다니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의사들이나 정부는 닥터 쇼핑이라 해서 못하게 하는데 실제로 옮겨 다니면서 잘못된 오진이 좋아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제 환자들이 그래요. 딴 데 가가지고 엉터리로 치료받고 있다가 저한테 오는 거죠. 왜냐면 저는 최신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들어온 지 한 2, 3년도 안 된 치료를 제가 하고 있는데 지방에 있는 병원이나 많은 병원에서 이런 치료가 있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더 이상 뭐 치료 방법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고 있는 치료가 최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환자들은 못 믿고 옮겨 다니는데 사실은 그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음. 그래서 저는 이제 ITN에도 가가지고 미래 의료는 환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면 소비자 중심의 디지털 의료 정보가 공급돼야 된다. 결국 마이 데이터가 돼야 된다. 헬스도 그렇게 계속 주장을 했었고요. 2019년인데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결국 이게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 4차 산업혁명위가 있었고요. 그 안에 디지털 헬스케어 특위가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같이 참여했던 그 환우의 그 대표님이 저기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당뇨, 제1형 당뇨를 하시는 분인데 아들이 이제 그 삼성전자 본인은 출신이고 아들이 이제 그 하도 그 1형 당뇨라 맨날 피를 뽑아야 돼가지고 그거를 삼성전자 자기가 다니면서 이분 여성분이 이제 엄마인데 그거를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프로파일링을 해가지고 아주 컨트롤 잘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이제 다른 환우에 있는 다른 부모들한테 이거를 나눠주는데 그게 아마 소프트웨어 하여튼 카피 비용인가 뭐 이런 그 뭐 비용 때문에 2만 원인가 받았는데 그게 불법 의료로 해가지고 이분이 구속이 됐나 뭐 처음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유명해져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뭐 소송하고 뭐 하고 나서 무죄가 되고 오히려 이거는 뭐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왜냐면 당시에 식약처에서 이거를 걸은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여기 들어가서 이런 얘기를 해서 결국은 마이 데이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이게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가 2022년부터 하고 있는 서비스예요. 혹시 요거 앱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요거 있다는 거 사실 알고 계세요? 이거 있다는 거. 지금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계속 주장했던 게 제가 보건복지부가 사업하면 안 된다. 이거는 네이버 헬스나 카카오 헬스에 주고 우리가 금융 마이데이터는 신한은행, 뭐 하나은행, 뭐 뭔가 지금 하는 데가 다 경쟁시켰어요. 그러니까 뭐 카카오뱅크니 뭐니 내가 원하는 어느 한쪽으로 몰아줄 수 있거든요. 나의 금융 데이터를 다. 그러면 서로 민간이 경쟁하면서 하고 금융위와 금감위는 관리 감독만 합니다. 얘네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잘 하는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관리 감독만 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예 딴 데는 접근 못하게 막았죠. 그러면서 그 네이버하고 카카오헬스 뭐 이런 데 또는 서울대병원 이런 데 못하게 지금 막고 자기가 모든 허브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하다 보니까 다음 주십시오. 네. 슬라이드. 이 앱을 다운받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홍보를 안 해요. 근데 홍보를 안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보면 투약정보, 건강검진, 예방접종, 진료이력, 뭐 지금은 병의원까지 지금 다 연결돼가지고 정말 좋은 앱인데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평가가 3.4밖에 안 되고요. 정상적인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앱의 시작 버튼만 누르면 뭐 실패했습니다. 이런 문구가 나오네요. 뭐 과거 기록이 너무 부실하네요. 예를 들어서 뭐 최근 1년까지만 기록을 주고요. 그 이전 기록을 안 줘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맨날 예산이 부족해서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뭐 예산 한 150억만 마련해 주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 다음에 이걸 입찰을 받는데요. 최저가 입찰을 해가지고 굉장히 부실한 그 정보회사, 이름도 없는 정보회사가 들어가서 이걸 앱을 만들었어요. 네이버 카카오 했으면 6개월 안에 정말 좋은 걸 만들어서 서로 경쟁을 할 텐데 정부가 자기 예산을 들여가지고 저걸 만드니까 수준도 떨어지고 안 되고 하니까 저렇게 욕을 먹으니까 홍보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서 맨날 보면 자기는 다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보건복지부 보면 이것 때문에 디지털 헬스케어과도 만들고 몇 개 과를 만들고 밑에 산하에 보건의료정보원을 만들어서 그 보건의료정보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보건복지부가 자기네들 TO 늘리는 데 도움이 됐고 그 다음 과장 자리가 몇 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 산하 기관이 만들어져서 거기 또 사무국장이나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네 예산권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결국은 이거를 다 망쳐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마이 데이터가 헬스 데이터가 지금 있다고 정부는 끊임없이 주장하거든요. 이걸 해야 된다 그러면 다 있는데요, 뭐 이런데. 근데 아무도 이용 안 하고. 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이제 금융 마이 데이터 참여 주체는 보면 마이 데이터 지원 센터가 있지만 여기서는 지원만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모든 금융 회사 자체가 마이데이터 앱을 각자 만들어서 경쟁을 시켜가지고 정보 주체에 전달을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 복지부는 이 금융회사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복지부. 그래서 지금 저도 이걸 앱을 몇 번 쓰다가 안 써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 옛날 그 부작용 있는 약이 있어야 돼. 내가 그 약은 전립선 비대증인데 그 약은 되게 부작용이 있어서 병원을 바꿀 때 쓰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제가 찾으러 들어갔더니 1년 전 정보는 없다는 거예요. 최근 1년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격 의료는 계속 이제 그러니까 시범 사업은 지난 20년간 계속 해왔었고요. 시민단체 반대하고 저기 누가 뭐죠? 거기서도 반대했죠. 그러니까 대한의사협회 반대하고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근데 코로나 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조건 그때는 원격 의료 안 하면 안 됐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고요. 동네 의원들이 다 참여를 했고요. 그때는. 그 다음 슬라이드. 코로나 끝나자마자 금지시켜버렸어요. 다시. 그래가지고 회사들이 이제 다 망하고 없어진다 그러는데 최근에 와서 다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저기 2024년 4월인데 비대면 진료를 다시 다 열었습니다. 그 이유가 의정사태 때문에. 그러니까 너네들 엿먹어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비대면 진료 초진도 다 하고 모든 걸 다. 지금 비대면 진료 다 하게 열어놨는데 아무도 이용 안 해요. 일반인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3차 대형 병원만 지금 어렵지 2차 병원 개원위는 지금 왕왕 잘 되고 있거든요. 아무 데나 다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안 가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약 배송이 안 돼요. 코로나 때 약 배송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있으면 약이 집에까지 옵니다. 지금은 저게 안 되니까 내가 굳이 그럼 그것 때문에 비대면 진료했는데 또 약 타러 또 가야 되고 내가 그럼 비대면 진료 왜 이용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정지현 사무총장 잘 아는데 제가 소비자 단체하고 같이 그 소비자 중심 저걸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비자 단체도 만들었는데 그 지금 약배송 금지하는 소비자 의학계 반발이 거세다 그러지 의학계가 아니고요. 약사회입니다. 약사회 정확하게. 약사회가 저걸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자, 이게 제가 실제로 받았던 거예요. 올라케어라는 회사고요. 지금은 한 20개 정도 있어요. 닥터나우가 있고요. MD 뭐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앱이 한 20개 정도 회사가 있어요. 비대면 진료입니다. 올라케어에서 했더니 제가 앱을 들어갔더니 저기 서울 정의원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저는 집이 합정역인데 뭐 자동으로 이제 저기 송파구에 있는 가정의학과 젊은 여자 의사님 연결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처방전이 약국으로 그 전송이 됐고요. 약국은 그 앞에 있는 지하철역에 있는 약국이었고요. 거기서 집으로 우체국 택배가 와가지고 제가 약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엔 뭐가 있었냐면 제가 저렇게 하면 자동 전화가 와요. 저분한테 정 의원에 있는 의사가 뭐 때문에 하셨나요? 뭐 제가 거기 증상 몇 가지 적어놨거든요. 감기 기운 뭐 이런 걸 했더니 그럼 뭐 감기시면 평상시에 드시는 약이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먹는다고 했더니 그냥 그 약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의료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당뇨 환자인지 고혈압 환자인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전화 진료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환자가 얘기하는 대로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위험하죠. 사실은 할머니가 뭐 했는데 나 그거 잘 모르는데 아니면 잘못해가지고 양용량을 잘못 얘기했어. 나 뭐 10mg 먹어 20mg 먹어 나 그럼 10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근데 미국은 다 약을 택배로 하죠. 영국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일본요. 닥터나우라는 회사가 우리나라 회사인데요. 일본에서 약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일본 되니까. 우리나라 못하니까. 그래서 일본을 진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완전히 소비자만 우롱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만 그러니까 을인 거예요. 약국이 갑이고 병원이 갑이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제가 소비자가 모든 거를 나의 정보를 다 알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헬스 아바타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 핸드폰에 다 들어있는 거죠. 나의 건강 앱에 가면 내가 평상시에 병의원 다녔던 거, 내가 어떤 약을 처방받았던 거, 그 다음에 내가 평상시에 걸음을 몇 보 걸었는지, 오늘 칼로리를 얼마나 소모했는지, 요즘에 이걸로 심전도도 들어가고요. 집에서 혈압계도 잴 수 있고, 그 다음에 연속 혈당 측정기를 달고 있으면, 병원에서는 어쩌다 한번 뭐 6개월에 한번, 3개월에 한번 피 검사하지만 이거는 매 초마다 검사가 들어가는 거 빅데이터 다 들어가 있죠. 걔가 나보다도 더 잘 알고요. 이걸 AI만 붙이잖아요. 그럼 AI 누가 해주냐? 당연히 네이버 헬스, 카카오 헬스 서로 하겠다고 난리고요. 강남검진센터, 서울대병원도 AI 하겠다고 그러고 있고요. 데이터만 있으면. 세브란스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건 주변에 널려 있는데 정작 서비스가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내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비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면 얘가 대신 검진 받으면 됩니다. 내가 검진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데이터 다 쌓여 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뭐 병원에서 검사를 해놓고 데이터 집어넣어서 계속 업데이트만 시켜주면 제가 트렌드를 다 분석해가지고 제가 다 해서 얘가 어떤 다음 검사는 뭘 해야 되는지 어떤 검진을 받아야 되는지 당신은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예방적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걸 다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 해당하는 그 의사 그런 거를 서비스 해준 의사한테만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지역 검사센터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시골에도 생길 수 있어요. 시골에 의사는 가지 않지만 임상병리사는 가거든요. 그래서 면단위 같은 데 가서 검사센터가 있으면 됩니다. 그게 외국은 어딨냐면 이게 영국이에요. 영국 이 검사센터가 어딨냐 하면 홈플러스 같은 데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쇼핑하러 갔다가 그냥 검사하는 거예요. 그 의사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그 AI한테 분석만 하면 되는 겁니다. 혈액검사 같은 거 그런 거를
굳이 대형 병원에 가서 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개인 의원에 가서 꼭 해야 되거나. 그러면 지역 단위로 정말 면 단위까지도 다 저건 가능하고요. 그러면 모든 데이터가 다 모아지고 결국은 카카오, 네이버, 세브란스, 서울대병원 이런 데가 다 경쟁을 시키면 돼요.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하지 말고 마이데이터를 얘네들 다 경쟁시키면 세브란스 네이버하고 서울대병원 카카오랑 하고 뭐 삼성은 삼성이랑 하고 뭐 이렇게 편먹고 플랫폼하고 병원이 같이 붙어가지고 이거를 분석해주고 그럼 예방적 치료도 해주고 하면 결국은 배달은 지금 약 배달은 시골도 됩니다. 뭐 봉화든 어디든 다 돼요. 그러니까 정말 시골에 앉아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최첨단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핸드폰만 꺼내면. 근데 그거를 지금 막아놓은 데가 바로 보건복지부죠. 네, 다음. 이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 그래서 아니 남은 이슈들은 쭉 그러니까 누가 해야 되느냐, 뭐 인증은 누가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제가 써놓은 거고 다음 슬라이드. 지금은 강남 언니 막는 의사 아빠 안 통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제 피부하고 미용하고 성형은 완전 경쟁이죠. 지금 이건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건 보험이 아니니까요. 강남에서. 그럼 그동안은 이제 강남 언니라는 앱이 만들어졌어요. 저 앱은 의사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의사들이 고발을 한 거예요. 저기 마케팅하고 뭐하고 의료를 마케팅한다 그랬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이런 병원 후기를 써놓는 거에 대해서는 의료 광고 가이드라인이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에 처음에 위배가 된다 그래가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오히려 경쟁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강남 언니 편을 들어준 겁니다. 소비자 편을 들어준 거죠. 의사들은 저걸 못하게 막았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갑이 누구냐면 지금 강남 언니가 갑이에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저기 들어가서 보면 온갖 유저의 평가들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성형을 어디서 할지에 대해서 강남 언니의 상위에 랭킹되는 데가 정말 돈을 많이 벌고요. 강남 언니의 랭킹이 굉장히 나쁘면 거의 아무도 안 갑니다. 망합니다. 그 병원은. 그러니까 지금은 병원이 갑이에요. 그러니까 쟤는 이제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저기 됐지만 지금 플랫폼이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서울대병원에 누가 잘하는지, 삼성서울에 누가 잘하는지, 아니면 우리 송도병원에 누가 잘하는지를 아름아름 알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병원이 무조건 갑이에요. 정보의 비대칭성이죠. 근데 이게 뒤집어지면 플랫폼이 네이버 헬스, 카카오 헬스가 다 잡고 있으면 거기에 저런 평가들이 다 오면 이제는 소비자가 갑이 되는 시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정보를 갖고 있는데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음. 그러니까 일반 의료조차. 그래서 소비자 주도 건강 데이터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마이데이터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민간기관을 빨리 이관을 해야 되고요. 플랫폼 사업자 네이버 카카오하고 의료기관을 같이 경쟁을 시켜야 되고 보건복지 인증만 관리만 해야 되고 의료 서비스 공급자가 이제 결국은 소비자로 이제 소비자가 주도하는 이제 의료 시장이나 의료가 되는 거고요. 의료 관리가 되고 병의원이 정보를 관리하는 주체가 아니라 개인 내가 이제 나의 정보를 관리하는 주체가 되고 그래서 온오프라인을 다 연결해서 이제 공급자가 경쟁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만성질환 예방치료 중심의 지역의료가 강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지역의 검사센터라든지, 그러니까 의사가 하지 않아도, 의사가 없이도 약사가 하지 않아도 약 배달이 다 돼야 되고요. 가정간호 연계 서비스.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오송에서 그러니까 군대 대신 이제 보건지소장을 했는데 그 보면 보건지소만 있는 게 아니고 의사가 없는 그 간호사들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 이제 그런데도 이게 디지털 헬스케어 정보들이 다 들어가면요.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할머니, 할아버지 나 이거 핸드폰 몰라 어떻게 하면 그 지역에 가면 그 간호사가 있어가지고 그걸 다 해줄 수 있거든요. 연결을 다 해줄 수 있어요. 네, 다음. 아마 마지막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게 80대 노인은 이런 게 아니고요. 헬시 에이징이란 말을 전 아주 반대합니다. 늙어서 오래 사는 건 안 돼요. 다음 슬라이드. 80대 노인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항노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다들 모병장수라 그러는데 저는 불로장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뭐냐면 우리가 오래 사는 게 문제다, 오래 사는 게 문제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늙어서 오래 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한 50대 정도의 우리의 정신 연령과 신체 연령을 가지고 100세까지 살면 그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오래 사는 게. 근데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병이 안 걸려도 나이가 들어서 오래 사니까 그랬죠. 그래서 저는 항노화라는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싼 값에 할 수 있고요. 그만큼 의료에서
안 해주고 있는 거죠. 서비스를. 질병의 전 단계에서 항노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에 있는 기술로도 가능한데 안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여기서 이게 제가 쓰는 이제 다른 여러분들하고 한 32명하고 계속 매년 쓰고 있어요. 2023, 24, 25 이렇게 쓰는데 저는 이제 주로 디지털 헬스케어로 우리가 소비자 중심의 의료로 바꿔야 된다라는 걸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의료개혁은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의료로 가야 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